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온기가 당신의 시간을 천천히 채우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60 테이블 집들이 고의로 우리 엄마만 초대 명단에서 뺐다. 깜빡했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블랙카드 6장을 정지시켰다. 식사 후 8천만 원 청구서에 아무도 결제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카드를 막아? 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이 샹들리에 좀 보렴. 정말 눈부시지 않니? 이 수입 카펫의 감촉도 보통이 아니고 우리 준서, 그리고 내 덕분에 우리 박씨 가문이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고급스러운 자줏빛 투피스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세팅된 머리를 한 채 노골적인 환심을 사려는 미소를 얼굴 가득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내 팔짱을 다정하게 끼며 주변에 자리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친척들에게 들릴 만큼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목에서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팔찌는 지난달 내가 경매에서 생신 선물로 낙찰받아 드린 것이었다. 나, 임서연은 흠잡을 데 없는 옅은 미소를 얼굴에 유지했지만 마음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눈앞에는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샴페인 잔이 오가는 연회장이 펼쳐져 있었다. 샴페인색 테이블보가 깔린 60개의 원형 테이블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의 하객들은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직원들은 은쟁반에 고가의 양주와 정교한 디저트를 담아 쉴 새 없이 오갔다. 이곳은 내 남편 박준서의 가족, 즉 박씨 가문의 집들이 현장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 빌라의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거의 내 결혼 전 모아둔 돈과 결혼 후 몇 년간의 투자 수익을 전부 털어넣은 결과물이었다. 준선의 집안 형편은 평범했다. 결혼 당시 신혼집을 마련할 때 우리 집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때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아,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나중에 준서가 네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게다. 이 집은 엄마가 네게 빚진 걸로 생각하마. 나중에 꼭 갚을게. 꼭 갚는다라. 그 갚는 방식이 바로 오늘 이렇게 극도의 과시욕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유일한 사돈인 우리 엄마만 쏙 빼놓은 집들이란 말인가? 어머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팔을 빼며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선은 나도 모르게 다시 텅 빈 입구 쪽을 향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미 직설적으로 또 돌려서 3번이나 물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언제쯤 도착하실까요? 길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준서 씨더러 모시러 가라고 할까요? 처음 2번, 김미숙 여사는 아이고 정신 없어라. 이따 얘기하자라며 얼버무리거나 엉뚱한 장식품을 가리키며 저것 좀 봐라. 참 예쁘지 않니? 라고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10분 전 3번째 질문에 그녀는 마침내 막 생각났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이마를 치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서연아, 내 정신 좀 봐. 정신없이 바빠서 그만 내 엄마한테 초대장을 보내는 걸 깜빡했지 뭐니. 정말이야, 그냥 깜빡한 거야. 박씨 가문의 거의 모든 친척, 김미숙 여사의 문화센터 댄스 동호회 회원들, 심지어 촌수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까지 불러 모은 60 테이블 규모의 잔치. 그런데 유일한 사돈, 나 임서연의 어머니만 깜빡 잊었다고?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도시 반대편에 있는 내 뺨을 향해, 아니, 우리 엄마의 뺨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온 통렬한 모욕이었다. 교활함과 위선이 번뜩이는 그녀의 눈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박준서, 그는 어디 있는가?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던 내 남편. 그는 지금 사촌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축하주를 받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 실수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겠지.
그와 그의 어머니 눈에 나 임서연,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소위 평범한 지식인 집안은 박씨 가문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존재일 테니 3년 전 아버지가 작지만 수익성 좋은 IT 회사를 남기고 돌아가신 후 교수이신 어머니는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하며 소박하게 생활하셨다. 그들 눈에는 이미 우리 집안이 힘을 잃어 박씨 가문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타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잊었다. 아니, 선택적으로 잊었을 것이다. 나 임서연이 가져온 막대한 혼수와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내 사업 초기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지해주지 않으셨다면, 그 박준서가 과연 최고의 프로젝트와 인맥을 접할 기회라도 있었을까? 박씨 가문이 오늘 이처럼 화려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을까? 김미숙 여사는 여전히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서연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정말 바빠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엄마가 내 엄마 따로 모셔서 식사 대접하며 사과할게. 오늘 같은 날, 네가 엄마 체면 깎으면 안 된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오늘 나는 박씨 가문의 며느리이자 이 잔치의 여주인공 중 한 명이라는 사실. 그러니 대국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라는 미묘한 협박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대국? 나에게 대국이란 나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가 이따위 경멸과 모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노가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이성의 둑을 무너뜨릴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심지어 얼굴에 더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눈가에 닿지 않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식사 한 끼일 뿐인데요. 뭐. 우리 엄마는 신경 안 쓰실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볍게 말했다. 김미숙 여사는 눈에 띄게 안도하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평소에 쓰는 폰이 아닌 외관은 평범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업무용 폰이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동작은 무서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지문, 비밀번호, 홍채의 3중 인증을 거쳐 특정 은행 앱을 열었다. 간결한 인터페이스 화면에 6장의 카드 상태가 표시되었다. 모두 한도가 수억 원대인 최상급 블랙카드였다. 이 6장의 카드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쌓아올린 부의 상징이자 박씨 가문의 허영 가득한 삶을 지탱하는 혈액과도 같았다. 편의를 위해 나는 김미숙 여사에게 가족 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명목은 급할 때 쓰시고 좋아하시는 것도 사시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남편 체면을 봐서 표면적인 화목을 유지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 몇 년간 명품 가방부터 보석까지 카드를 긁어댔고 심지어 가난한 친척들의 계산까지 대신해주며 이 카드를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여겼다. 예전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돈 좀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며 눈 감아 주었다. 준서도 늘 나를 달랬다. 자기야,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누리시는 것도 당연하지. 우리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 괜찮았다. 그래서 그들의 위장을 키웠고 배짱도 키웠다. 내 마지막 자존심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오늘 나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여 6장의 카드를 모두 선택했다. 화면에 떠오른 분실 신고 사용 정지 버튼이 섬뜩할 정도로 붉었다. 서연 씨, 뭐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봐? 어느새 사촌들 사이에서 빠져나온 준서가 술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취기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가 내 허리를 감싸려 하자 나는 몸을 살짝 비켜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내 눈빛이 분명 얼음장 같았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확인 버튼 위에 손가락을 멈췄다. 사소한 일 좀 처리하느라고요. 김미숙 여사도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의아하게 쳐다보며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내 손가락이 힘껏 화면을 눌렀다. 사용 정지 확인.
화면에 확인창이 다시 떴다. 예.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찰나의 지연 후 6장의 카드 상태가 순식간에 정상에서 선명한 사용 정지로 바뀌었다. 전 과정은 불과 몇 초, 시끌벅적한 연회장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어떤 것들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왜 그래, 서연 씨? 안색이 안 좋아. 준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마침내 나의 이상함을 눈치챈 듯했다. 김미숙 여사도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다. 피곤한 거니? 잠시 휴게실 가서 앉아있다 오렴.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지독한 아이러니로 느껴졌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 두 사람. 한 명은 둔감하고 무감각하며 다른 한 명은 위선적이고 잔인하다. 그들은 내가 가져다준 부와 명예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나의 감정과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오늘 같이 좋은 날, 기뻐해야죠. 어머님, 준서 씨, 저쪽 이모님들께 인사 좀 드리고 올게요.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하객들 사이로 걸어갔다. 그들과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내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방금 박씨 가문의 경제적 생명줄을 순식간에 끊어버린 사람이 나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연애 분위기는 김미숙 여사와 박준서의 열띤 노력 아래 점점 더 뜨거워졌다. 발렌타인 30년상과 돔 페린뇽이 물처럼 서빙되었고 값비싼 요리들이 차례로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김미숙 여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비싼 술을 주문하며 친척들에게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외쳐댔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 사모님이었던 것처럼 모두의 주목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치솟는 계산서를 마음속으로 셈했다. 8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이 5성급 호텔의 연회 서비스와 주문한 주류 수준을 생각하면 60테이블에 8천만 원은 절대 무리가 아니었다. 좋아. 8천만 원짜리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곧 시작되겠구나. 나는 심지어 조금 기대가 되었다. 연회가 끝나고 김미숙 여사가 그 엄청난 청구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녀가 의지하던 모든 카드가 플라스틱 조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곱게 관리된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나타날까? 그녀는 오늘 아침 가벼운 깜빡했다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했는지 기억해낼까? 어떤 깜빡함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 연애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다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갔다. 하객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김미숙 여사와 박준서는 입구에 서서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배웅하며 온갖 아첨과 칭찬을 받았다. 나는 연회장 구석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가장 인내심 있는 관객처럼 그 모습을 지켜봤다. 대부분의 하객이 떠나고 정리하는 호텔 직원들과 박씨 가문에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남았다. 소란이 거친 연회장은 유난히 휑하고 어수선해 보였다. 바로 그때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직업적인 미소를 띤 중년의 호텔 연회부 지배인이 두툼한 가죽 폴더를 들고 친척들에게 빌라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는지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는 김미숙 여사에게 다가왔다. 박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회 비용 청구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 없으시면 서명해 주시면 바로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해진 연회장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한창 신나게 자랑하던 김미숙 여사는 말이 끊기자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안주인의 위엄을 유지하며 폴더를 건네받았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서비스 아주 좋았어요. 그녀는 무심하게 청구서를 넘겨보다가 맨 아래 총금에게 시선이 닿았다.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한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마치 누가 목을 조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뚫어져라 쳐다봤다. 총액 8,237만 8천 원, 82 378, 0.
그녀의 안색은 눈에 띄게 붉은기에서 새하얗게 변했고 청구서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그녀는 목소리가 변한 채 비명을 질렀다. 지배인은 미소를 유지하며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사모님, 확인하신 메뉴와 주류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보시다시피 발렌타인 30년상과 돈페리뇽 샴페인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미숙 여사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허둥지둥 자신의 커다란 로고가 밝힌 새 명품 핸드백을 열어 뚱뚱한 카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장이 넘는 카드가 있었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 검은색 가족 카드들이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뽑아 거의 빼앗다시피 지배인에게 건넸다. 이걸로 긁어요. 지배인은 카드를 받아들고 뒤에 있던 직원에게 포스 단말기를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결제 실패라는 메시지가 떴다. 지배인은 화면을 한번 보고는 정중하게 말했다. 사모님, 이 카드는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카드로 해보시겠습니까? 김미숙 여사는 잠시 멍해졌다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억지로 평정을 되찾았다. 실패? 그럴 리가. 다시 해봐요. 기계가 문제인 게 틀림없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걸로 그녀는 다른 블랙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시 실패. 이건 실패. 김미숙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지갑에 있는 카드를 하나씩 모두 시도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심지어 박준서가 준 카드까지. 예외 없이 전부 거래 거절 또는 한도 초과 메시지만 떴다. 아직 자리를 뜨지 않은 주위 친척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박준서도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다가왔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결제가 안 돼? 카드 전부 다 안 된다고. 김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독이 든 칼날 같은 시선으로 조용히 소파에 앉아있던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든 쓸모없는 플라스틱 카드들을 내던지고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처럼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그녀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임서연, 너지? 네가 한 짓이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카드를 막아. 그 고함은 텅 빈 연회장에 터진 천둥 같았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불을 뿜을 듯한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내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하고 침착한, 심지어 일말의 연민마저 느껴지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폭풍의 눈은 죽음처럼 고요했고 오직 김미숙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극도의 분노로 떨리는 그녀의 몸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다.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내 시선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넘어 곁에서 새하얗게 질린 채 망연자실해 있는 남편 박준서를 향했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박준서, 봐. 이게 당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화목한 가정이야. 자, 이제 어느 편에 설 거지? 김미숙 여사의 날카로운 질책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덩이처럼 순식간에 천겹의 파문을 일으켰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박씨 가문의 몇몇 친척들, 주로 김미숙 여사의 여동생 2명과 별주가 넘는 시아버지 박인수 씨가 모두 의심 가득한 얼굴로 몰려들었다.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몇 걸음 물러나 고개를 숙인 채 존재감을 최대한 낮췄지만 쫑긋 세운 귀는 그들의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나와 김미숙 여사, 이 갑작스러운 폭풍의 중심에 꽂혔다. 박준서는 번개처럼 달려와 온몸을 떠는 어머니를 부축하고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질책했다. 서연 씨,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 카드, 정말 당신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그의 단순한 사고방식 속에서
카드를 정지시키는 이런 폐륜적인 짓을 할 사람은 나 말고는 없어 보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었다. 나는 박준서를 보았다. 내가 몇 년을 사랑했고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 이 순간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술기운과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모욕당했다는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나를 추궁하고 있었다. 대중 앞에서 내 어머니를 망신주고 이제는 계산을 못하게 되자 행패를 부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는 듯했다. 격렬한 고통이 아니라 길고 깊은 실망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그의 입장은 이토록 명확하고 또 이토록 가소로웠다. 나는 박준서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 코를 가리키며 가슴을 격하게 들썩이는 김미숙 여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박준서가 자기 편에 서자 든든한 지원군이라도 얻은 듯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다. 눈물은 주문 즉시 흘러나왔고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지독한 며느리를 들였나. 오늘이 우리 박씨 가문 좋은 날인데 인연이 4명을 재촉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 집안을 온 동네 망신시키려고 8천만 원짜리 청구서라니. 카드를 막아? 이건 날 죽이려는 거야. 그녀의 통곡은 연기처럼 과장되었고 그녀의 두 여동생은 즉시 양쪽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거들었다. 언니, 진정해. 무슨 오해가 있겠지. 그래, 서연아. 이모가 한마디 할게.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이런 자리에서 시어머니 체면을 이렇게 깎으면 어떡하니? 이 계산은 어쩔 거야? 시아버지 박인수 씨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중얼거릴 뿐 전형적인 회피형 가장의 모습을 보였다. 참으로 핍박받는 시댁, 불효하는 며느리의 생생한 그림이었다. 나는 거의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소란스러운 비난과 중재의 목소리 속에서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내 키는 170cm이 오늘은 하이힐까지 신어 김미숙 여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일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기운이 퍼져나가며 주변의 소음이 저절로 잦아들었다. 나는 고가의 맞춤 원피스 자락을 우아하고 천천히 정돈했다. 김미숙 여사의 히스테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눈을 들어 분노와 공포로 혼탁해진 김미숙 여사의 눈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님 카드를 정지시켰냐고 물으셨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본 뒤 김미숙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제 자격으로요. 한 글자 한 글자,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망치처럼 모두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 6장의 카드, 주카드는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돈 한 푼 한 푼이 저 임서연의 결혼 전 재산이고 제가 밤낮으로 야근하고 프로젝트를 따내고 재무제표를 뜯어보며 번 돈입니다. 어머님께 가족 카드를 드린 것은 며느리의 도리였고 준서 씨 어머니라는 이유로 어머님 편하시라고 체면 세워드리라고 드린 겁니다. 나는 준서 씨 어머니라는 4글자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녀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다. 김미숙 여사의 안색이 변하며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 8천만 원짜리 청구서. 나는 몸을 살짝 돌려 옆에 서 있는 난처한 표정의 호텔 지배인을 보며 여전히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지배인님, 청구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박씨 집안에서 당연히 지불할 겁니다. 다만 결제 방식이 좀 달라져야겠네요. 지배인은 즉시 허리를 숙였다. 네, 임서연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그는 재빨리 호칭을 바꿨다. 나는 그 호칭에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 집들이는 정말 화려하게 치러졌네요. 60테이블, 만석인 하객들. 정말 박씨 가문의 체면을 제대로 세워주셨어요. 내 시선은 다시 김미숙 여사를 향했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였다. 그런데 어머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초대장을 많이 보내셔서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지 석 달 된 댄스 동호회 회원까지 부르셨으면서 왜 유일한 사돈인 제 어머니는 깜빡 잊으셨을까요?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김미숙 여사의 여동생들 표정이 어색해졌고 시선이 흔들렸다. 박준서도 멍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자 그의 얼굴에 당황과 미미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미숙 여사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반박했다. 내가 말했잖아. 바빠서 잊었다고. 이렇게 큰일을 치르면서 사람 하나 빠뜨린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임서연, 너 고작 그런 사소한 일로 오늘 같은 날 내 체면을 깎아? 내 속이 그렇게 시커매서야 쓰겠니? 사소한 일이라고요? 나는 그 두 단어를 되풀이하며 문득 웃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웃음이었다. 어머님, 제 어머니를 대중 앞에서 모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수많은 하객들 중 유일하게 잊힌 사돈으로 만드신 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김미숙 여사를 압박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게 조절했지만 그 압박감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죠. 저 임서연에게 우리 엄마의 체면은 하늘보다 더 큽니다. 오늘 어머님이 연출하신 그 깜빡했다는 연극,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 아닌가요? 이제 당신 내박씨 가문은 출세했고 우리 임씨 집안, 저 가난한 교수인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당신들과 한 상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요. 잊으셨나 본데 애초에 우리 집안에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엄마가 노후 자금을 꺼내 준서 씨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당신 내박씨 가문이 오늘 이 8천만 원짜리 체면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제 돈을 당연하다는 듯 쓰면서 재벌 사모님 행세를 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를 마음속 깊이 무시하고 계셨죠. 김미숙 여사님, 세상의 모든 이득을 혼자 다 차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단숨에 말을 쏟아냈고 가슴이 가볍게 들썩였다. 이 말들은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김미숙 여사의 태도는 나날이 미묘해졌고 말 속에 경멸이 묻어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조용히 넘어가려 했고 박준서의 입장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다. 나의 인내는 결국 그녀의 만행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다. 김미숙 여사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저 나를 가리키며 너 하다가 다시 새로운 통곡을 시작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코앞에서 욕을 하네. 박준서, 내 마누라가 내 엄마를 이렇게 치부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이 쓸모없는 놈아. 박준서는 그 사이에 끼어 안색이 극도로 나빠졌다. 그는 마침내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히 8천만 원짜리 청구서에 있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가한 의도적인 모욕에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중재를 시도했다. 서연 씨, 어머니,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들 쳐다보잖아요. 할 얘기는 집에 가서 합시다. 그는 다시 나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서연 씨,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어머니 대신 사과할게. 장모님께도 사과드릴게. 하지만 오늘은 일단 이 계산부터 좀 해줘. 당신 카드 문제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집안이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되게 하지는 말아줘. 사태를 수습하려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그의 모습을 보자 내 마음속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박씨 가문의 체면, 내가 대국적으로 이 구멍을 메워주길 바라고 있었다. 내가 우리 엄마가 고의로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그는 진정으로 내 입장에서 내 어머니가 받았을 상처를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 박준서 씨, 나는 그를 보았다.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당신은 이게 지금 돈 문제로만 보여요? 나는 김미숙 여사가 바닥에 내던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된 카드들을 가리켰다. 저 카드들 제가 정지시켰고 다시 열어줄 생각 없어요. 오늘의 청구서는
박씨 가문이 과실을 위해 벌인 잔치니 당연히 박씨 가문이 해결해야죠. 누가 잔치를 열었고, 누가 손님을 초대했고, 누가 그 비싼 술들을 주문했는지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 돈, 저 임서연은 단 1원도 내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핸드백을 챙겨 연회장 입구로 향했다. 임서연, 거기 안 서. 김미숙 여사가 뒤에서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서연 씨, 어디가? 박준서도 다급해져 나를 잡으려 했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 던졌을 뿐이다. 박준서 씨, 아직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요. 그게 아니라면 거기 남아서 당신 어머니의 그 사소한 8천만 원짜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생각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나는 등을 곧게 펴고 하이힐을 신은 채 등 뒤로 쏟아지는 죽음 같은 침묵과 믿을 수 없다는 시선들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게 이 역겨운 잔치 현장을 떠났다. 복도의 화려한 조명이 나의 고독하지만 결연한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던지고 온 것은 단순히 8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아니라 이 위선적인 가정에 던져진 폭탄이라는 것을. 전쟁은 시작되었고 나 임서연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이힐이 호텔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맑고 차가운 소리는 지금 내 심경과도 같았다. 등 뒤 연회장의 소란과 혼돈은 마치 두꺼운 문 하나에 의해 다른 세상처럼 차단된 듯했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김미숙 여사의 얼굴과 진퇴양난에 빠진 박준서의 곤혹스러운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8천만 원짜리 청구서는 그들이 막 쌓아올린 허상의 영광 위에 찍힌 뜨거운 낙인과 같았다. 그 맛이 결코 달콤하지는 않을 것이다. 호텔 로비에 이르자 초가을의 서늘함이 섞인 밤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술기운과 위선적인 온기가 섞인 공기가 흩어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들끓던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다. 대표님, 차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도어맨이 공손하게 내 흰색 포르쉐를 몰고 왔다. 이 차는 내 회사 첫 대형 프로젝트의 성과금으로 산 것이었다. 당시 박준서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자기야,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나 자기만 믿고 살게. 세월이 흘러 믿고 사는 것은 사실이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풍족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린 듯했다. 운전석에 앉아 차문을 닫자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고급스러운 내부, 가죽 시트의 감촉도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며나오는 한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나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박준서, 김미숙 여사, 어쩌면 박씨 가문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친척들일 것이다. 나는 바로 무음으로 설정하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두었다. 화면이 번쩍이며 이름들을 비추다 이내 어두워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소리 없는 조급한 무언급 같았다. 지금은 어떤 해명도, 애원도, 비난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오늘 우리 엄마가 받은 모욕을 되돌릴 수는 없다. 엄마를 생각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잠자리에 드셨을까?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 오늘 박씨 가문의 성대한 집들이 소식을 들으셨을까? 왜 자신만 초대받지 못했는지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총명하고 예민하신 분이 그 안에 담긴 의도적인 냉대를 어찌 모르실까? 엄마는 늘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사랑과 관심을 내게 쏟으셨다.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시댁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걱정 끼쳐드리지 말라고 늘 당부하셨다. 만약 오늘 이 모욕적인 사건을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또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그 상처를 묵묵히 삼키실까? 눈물이 예고 없이 차올라 시야를 흐렸다. 나는 눈을 세게 깜빡이며
고개를 들어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했다. 우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연회장에서 사용 정지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나는 박준서와 그리고 박씨 가문과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눈물은 약한 자의 상징이다. 지금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야만 한다. 엔진 시동을 걸자 스포츠카가 낮은 굉음을 냈다. 나는 엑셀을 밟아 밤의 차량 행렬에 합류했다. 나와 박준서의 이른바 우리 집으로는 가지 않았다. 그곳 역시 내가 대부분의 자금을 대서 마련한 도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그곳은 우리의 공동생활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모든 가구, 모든 구석이 위선의 먼지로 뒤덮인 것 같았다. 나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한 고급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이곳은 결혼 전 내 돈으로 몰래 사둔 곳으로 박준서조차 모르는 공간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오늘 이곳이 나의 피난처 혹은 전략적 후방기지가 될 줄은 몰랐다. 정기적으로 관리인이 청소하는 오피스텔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인테리어는 내가 좋아하는 미니멀한 북유럽 스타일로 차가운 색조에 불필요한 장식은 전혀 없었다. 따뜻함을 위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준서와의 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에는 오직 나의 흔적만이 존재했다. 하이힐을 벗고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밟았다. 얼음물을 한 잔 따라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고독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맑은 정신과 단호함이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집요하게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박준서의 부재중 전화는 이미 20통을 넘었고 뒤이어 김미숙 여사와 심지어 그 순박한 시아버지 박인수 씨의 번호까지 섞여 있었다. 호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빡빡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새 빌라와 사업에 묶여있는 박씨 가문에게 8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특히 나의 무제한 카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카카오톡을 열자 예상대로 박준서의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아,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장모님 초대 안 한 거 정말 몰랐어. 믿어줘. 서연아, 그만 좀 해. 호텔에서 결제하라고 난리야.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일단 돈 좀 보내서 계산부터 하게 해줘. 응? 부탁이야. 무슨 일이든 집에 와서 얘기하자. 내가 내 남편이잖아. 꼭 이렇게 내 체면을 깎아야겠어? 임서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라고. 처음에 조급한 사과에서 나중에는 비난과 도덕적 협박으로 변하는 메시지는 그의 혼란스럽고 솔직한 내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끝까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지 돈 문제, 내가 잠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움직여 내가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프로필 사진, 엄마를 찾았다. 잠시 망설이다 영상통화를 걸었. 전화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화면에 엄마의 온화한 얼굴이 나타났다. 엄마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서재에 계셨고 책상 위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조금 놀라신 듯 했지만 그보다 걱정이 더 커 보였다. 서연아, 이렇게 늦게 웬일이니? 집들이는 끝났어? 오늘 재밌었니? 엄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고 조금의 이상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엄마는 역시 모르시는구나. 아니, 모르는 척 하시는 거구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끝났어요. 별로 재미없어서 먼저 빠져나왔어요. 엄마는 뭐 하고 계셨어요? 아직 안 주무시고 책 좀 보다가 이제 자려고. 너도 그런 자리 너무 많이 다니지 마라. 피곤하기만 하지. 엄마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서연아, 안색이 안 좋다. 피곤하니? 준서는? 같이 안 있고?
그 사람은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나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얼버무렸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난 괜찮아. 내 걱정 말고 너나 잘 챙겨. 엄마는 미소 지었고 눈에는 자애로움이 가득했다. 참, 며칠 뒤에 네가 좋아하는 새우만두 빚을 건데 좀 갖다 줄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엄마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실수록 마음속 깊이 숨겨두셨을 실망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분명 무언가 짐작하셨을 텐데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시는 것이다. 네, 고마워요, 엄마. 제가 며칠 뒤에 찾아뵐게요. 엄마가 힘들게 오지 마세요. 시간도 늦었는데 어서 주무세요. 그래, 너도 일찍 쉬어라. 운전 조심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하는 눈물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박준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박준서가 아닌 울음 섞인 그러나 억지로 평정을 가장한 김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배경은 여전히 호텔인 듯 소란스러웠다. 서현아, 나 엄마다. 오늘 일은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사과할게. 내 엄마한테도 사과할게. 1000번 만번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 생각하고 너그러이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청구서 말이다. 호텔에서 결제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단다. 준서랑 내 시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게 생겼어. 일단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도와줘. 앞으로는 내 엄마를 친자매처럼 잘 모실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서 준서 전화 좀 받아라. 음성 메시지 너머로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외치는 박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과와 애원. 이 순간까지도 그녀가 신경 쓰는 것은 박씨 가문의 체면과 그 8천만 원짜리 청구서뿐이었다. 그녀의 사과는 상황에 떠밀린 임시방편일 뿐 값싸고 위선적이었다. 만약 오늘 내가 쉽게 8천만 원을 낼 수 있었다면 그녀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아직도 박준서를 시켜 나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답장 없이 길게 눌러 삭제해버렸다. 그리고 주소록을 열어 다른 번호를 찾았다. 내 개인 변호사, 조 변호사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임 대표님, 좋은 밤입니다. 조 변호사의 명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 변호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이미 평소의 냉정을 되찾아 있었다. 미리 준비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와 박준서 씨 명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회사의 최근 3년간 모든 자금 흐름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고액 이체나 불분명한 지출 내역을요. 시어머니 김미숙 씨 명의로 최근 몇 년간 저희 공동계좌나 제 개인 계좌에서 고액의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분명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십니까? 나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제 요구는 간단합니다. 저 임서연의 혼전 재산, 그리고 결혼 후 제가 개인적으로 창출한 모든 부에 대해 박준서 씨는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공동 채무에 관해서는 나는 냉소했다. 그와 그의 훌륭한 어머니가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하세요. 변호사와의 통화를 끝내자 나는 마침내 칼집에서 뽑아든 날카로운 검이 된 기분이었다. 칼날이 서늘하게 빛났다. 박준서, 김미숙 여사, 계산을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제 돈 쓰기가 그렇게 쉬워 보였나요?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마지막에 누가 파산하고 누가 망신을 당하게 될지. 그날 밤은 많은 이들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 오른 밤이었다.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난 후 오피스텔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내 마음속 얼음동굴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박준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폭격은 마침내 잠시 멎었다. 아마도 전화와 문자로는 8천만 원의 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온몸의 피로와 한기를 씻어내려 했었다. 물은 뜨거워 피부가 붉어졌지만 뼛속에서부터 스며나오는 듯한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거울 속 창백한 얼굴과 유난히 날카로운 눈빛의 나를 보며 한때 결혼과 가정의 환상을 품었던 임서연은 오늘 밤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샤워 가운을 걸치고 나오자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박준서가 아닌 낯선 지역 번호의 유선 전화였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임서연 씨 되십니까? 약간 엄숙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임서연 씨. 저희는 강남경찰서입니다. 박준서 씨와 김미숙 씨를 아시는지요? 역시 경찰에 신고했구나. 아니, 호텔 측에서 결제가 안 되자 경찰에 신고한 것이겠지. 생각보다 일 처리가 빨랐다. 8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확실히 뜨거운 감자였던 모양이다. 네, 압니다. 박준서 씨는 제 남편이고 김미숙 씨는 시어머니입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고 조금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네, 임서연 씨. 상황은 이렇습니다. 박준서 씨와 김미숙 씨가 현재 저희 경찰서에 와 계십니다. 모 호텔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호텔 측에서 신고했습니다. 액수가 커서요. 두 분 말씀으로는 결제하려던 카드가 갑자기 정지되었다고 하는데 카드 주가 임서연 씨라고 해서요. 혹시 오셔서 상황 설명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은근한 난처함이 묻어났다. 이런 경제 분쟁, 특히 가족 간의 문제는 처리하기가 가장 골치 아플 것이다. 나는 경찰서에서 김미숙 여사가 어떻게 눈물 콧물을 쏟으며 며느리가 얼마나 악랄하게 카드를 막았는지 하소연하고 박준서가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며 해명하려 애쓰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그들은 나를 끌어내 경찰을 통해 압박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인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관님, 우선 문제가 된 카드들은 제 명의가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을 정지시켰으며 이는 저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둘째, 오늘 집들이는 제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전적으로 주관했습니다. 손님 명단, 메뉴, 주류 모두 그분이 결정했고 저나 제 남편은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회가 시작되기 전 저는 김미숙 여사가 고의로 제 어머니를 초대 명단에서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고 언어적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제 동의 없이 막대한 돈을 쓴 이 연회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제 남편 박준서 씨에 관해서는 그는 남편으로서 자기 어머니의 부당한 행동을 알면서도 저와 제 어머니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저에게 대국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들 박씨 집안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호텔 측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은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그들의 의도를 만족시켜 줄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의 논리 정연하고 강한 감정이 섞인 진술은 경찰관에게도 이것이 단순한 외상감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가정 불화가 얽혀 있음을 깨닫게 한 듯했다. 임서연 씨, 상황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액수가 크고 상대방이 가족이시니 경찰관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만약 제 진술이나 카드 정지 증빙이 필요하다면 내일 변호사와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태도는 강경해야 했다. 지금 내가 마음 약해져서 나타난다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지금까지의 모든 저항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김미숙 여사와 박준서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의 시작은 바로 오늘 밤 경찰서에서의 고초와 망신이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세상이 마침내 고요해졌다. 그날 밤 박준서와 김미숙 여사가 경찰서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서로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머리를 맞대고 울었을까? 박준서가 마침내 남자답게 돈을 빌리러 다녔을까? 아니면 김미숙 여사가 체면을 구기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어떤 경우든 심신이 고달픈 고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특이 무섭게 잠에서 깼다. 아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장면들이 반복 재생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휴대폰을 켜자 수많은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의 연락은 무시하고 먼저 조 변호사에게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회사 비서에게 전화해 이틀간 출근하지 못하며 급한 일은 전화로 연락하라고 알렸다. 막 지시를 끝낸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다. 박준서였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는 퀭했으며 양복은 구겨진 채 피로와 수염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어제의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가 여길 어떻게 찾아왔지? 나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다. 이 오피스텔은 그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미행했나? 아니면 내 다른 등기 정보를 조회했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어차피 얼굴을 보고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문이 열리자 박준서는 나를 보고 순간 복잡한 눈빛을 보였다. 죄책감, 조급함,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현아, 역시 여기 있었구나. 밤새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을 막아선 채 차갑게 물었다. 박준서는 나의 냉담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저번에 우연히 당신 관리비 고지서를 봤어. 서현아, 일단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우연히?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 역시 나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나는 몸을 비켜 그를 안으로 들였다. 박준서는 거의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서연아, 어젯밤에 나와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밤을 샜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고향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내 차까지 담보로 잡혀서야 겨우 호텔비를 갚았어. 8천만 원의 추가 비용까지. 지금의 박 씨 가문에게는 뼈아픈 타격이었을 것이다. 특히 그가 애지중지하던 차까지. 나는 무표정하게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다. 자업자득이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박준서는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어. 장모님을 초대하지 않은 걸 알았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믿어줘. 또 그 소리. 나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아 그와 거리를 두었다. 박준서 씨, 몰랐다고요? 60 테이블 손님 명단을 당신 어머니 혼자서만 짰을까요? 당신은 한 번도 훑어보지 않았어요? 연애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우리 엄마가 안 계신 걸 몰랐다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나요? 우리 엄마가 오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는 연달아 질문을 퍼부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박준서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내 차가운 시선 아래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이상해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어. 어머니가 길이 막혀서 늦으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난 손님들 접대하느라 바빠서 더 신경 쓰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그는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무시하기를 선택했고 박씨 가문의 대국을 우선시했을 뿐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우리 엄마의 감정은 박씨 가문의 체면보다 훨씬 덜 중요했다. 박준서 씨, 나는 그를 보았다. 마음이 쇠처럼 차가워졌다.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집안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자부해요. 사업 초기 자금 지원부터 당신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연계, 당신 부모님에 대한 물질적 지원까지 나 임서연이 단 한 번이라도 부족하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 서연아, 당신은 잘했어.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문제는 당신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항상 당신 어머니 편에 서거나 문제를 회피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방식이 잘못되고 천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막은 적이 없었죠. 당신은 내가 가져다 준 부와 자원을 누리면서 당신 가족이 내 출신을 무시하고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을 방관했어요. 박준서 씨, 당신의 나약함과 이기심이 우리 결혼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 말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었다. 오늘 마침내 밖으로 꺼냈다. 박준서는 내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자포자기하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집들이 비용은 다 갚았고 어머니도 사과했잖아.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가 마침내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혼해요. 박준서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임서연, 미쳤어?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자고? 우리 그동안의 정은, 정? 나는 웃었다. 비참함과 조소가 가득한 웃음이었다. 박준서 씨, 당신네 집안에서 내 정을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특히 어젯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합작해서 나와 우리 엄마 뺨을 후려친 이후에 우리 사이에 무슨 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그에게 등을 보였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미 선임했어요. 이혼 합의서는 곧 준비될 겁니다. 제 조건은 간단해요. 제 혼전 재산, 제 회사는 전부 제 것입니다. 혼후 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하되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어떤 돈을 우리 공동생활을 위해 썼고 어떤 돈을 당신 어머니의 무분별한 사치를 위해 썼는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야 할 겁니다. 당신네 집안이 지금 지고 있을 빚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고요. 내 목소리는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것처럼 냉정했다. 박준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늘 대국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좀 만만하게 보였던 내가 한번 강경하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서연아,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그가 달려와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앞으로는 무조건 당신 편에 설게. 어머니더러 장모님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할게. 제발 이혼만은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신뢰는 한번 깨지면 깨진 거울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그 균열은 영원히 남는다. 박준서 씨, 너무 늦었어요. 나는 몸을 돌려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것을 묵인한 순간부터, 당신이 나에게 대국을 위해 그 8천만 원을 내라고 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 집? 박준서는 잠시 멍해져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의 눈에 마침내 공포가 서렸다. 나는 문을 가리켰다. 경비원을 부를까요? 박준서는 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마침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고 애원하던 눈빛은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뒤틀린 원망으로 변했다. 그래, 좋아. 임서연, 너 정말 독하다.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를 갈았다. 이혼? 그래, 해. 후회나 하지 마. 네가 없으면 나 박준서가 못 살 것 같아? 두고 보자고. 말을 마친 그는 획 돌아서서 문을 세게 쾅 닫고 나갔다. 거대한 소리가 텅 빈 오피스텔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이 살짝 휘청했지만 금방 중심을 잡았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단 두 줄기였다. 죽어버린 사랑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홀로 맞서야 할 전쟁을 위해. 나는 알았다. 박준서는 내 이혼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와 그의 어머니가 나라는 현금 인출기를 잃은 후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될지 깨닫게 되면 반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나 임서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결혼의 폐허 위에서 나는 내 손으로 나와 어머니를 위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박준서가 문을 쾅 닫고 나간 소리는 마치 종언을 고하는 종소리처럼 나와 그 사이에 위태롭던 결혼에 마침표를 찍었다. 오피스텔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공기 중에는 포연이 거친 후의 공허함과 폭풍전야의 압박감이 감돌았다. 나는 슬픔이나 분노에 오래 잠겨있지 않았다. 눈물은 약자의 특권이며 지금의 나는 가장 강인한 전사가 되어야 했다.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했다. 거울 속 눈은 약간 부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맑은 나 자신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내게 후퇴란 없었다. 우선 휴대폰을 다시 켜고 박준서, 김미숙 여사, 그리고 모든 박씨 집안 친척들의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그리고 조 변호사와 회사 비서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내 내가 이혼을 결심했음을 알리고 두 가지 일을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첫째는 나와 박준서의 혼전 및 혼후 재산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김미숙 여사가 지난 몇 년간 박준서를 통해 혹은 나에게서 직접 가져다 쓴 자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었다. 둘째는 내 회사와 이 비밀 오피스텔의 보안을 강화하여 박준서나 그 가족이 궁지에 몰려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조 변호사는 즉시 팀을 꾸릴 것이며 어젯밤 집들이, 손님 명단, 호텔 청구서, 그리고 박준서 모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결제를 강요했던 대화 녹음 등 증거 수집에 유의하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아쉽게도 녹음은 없었지만 대화 기록은 유용할 수 있었다. 비서는 즉시 조치하겠으며 회사는 정상 운영 중이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니 오전 9시가 넘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어둠을 조금 걷어냈지만 내 마음속 한기까지는 비추지 못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준서와의 그 집이 아닌 나의 진짜 집, 엄마가 계신 곳으로 어젯밤의 일을 직접 설명드려야 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과장된 이야기를 들으시게 할 수는 없었다.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고 맨 얼굴로 엄마 댁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구도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하지만 엄마가 아늑하고 정갈하게 꾸며놓은 책과 꽃향기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곳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였다.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한 뒤 표정을 가다듬고 집으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책을 들고 계셨지만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드신 엄마는 나를 보고 놀라시더니
이내 감출 수 없는 걱정을 드러내셨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 안 갔어? 엄마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나 내 얼굴을 자세히 살피셨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눈도 붓고 어젯밤 잠 못 잤어? 준서랑 싸웠니? 쏟아지는 질문에 코끝이 찡해져 다시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엄마 팔짱을 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오늘 휴가 냈어. 엄마한테 뭘 숨기니? 어제 박서방네 집들이 때문이지? 엄마는 한숨을 쉬며 나를 소파에 앉히고 내 손등을 토닥이셨다.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엄마는 알고 계셨다. 엄마, 들으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아침에 장 보러 나갔다가 옛날 동료를 만났는데 그 집 딸도 어제 갔었다더라. 아주 성대하고 화려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왜 안 갔냐고 묻길래 몸이 좀 안 좋았다고 했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다. 서연아, 말해봐. 혹시 그 사람들이 아예 날 초대하지 않은 거니?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지혜로운 눈에는 상처와 체념이 뚜렷하게 비쳤다. 엄마는 짐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억지로 태어난 척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 마음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엄마, 미안해. 나는 흐느끼며 어젯밤의 모든 일을, 김미숙 여사의 고의적인 누락부터 집요한 나의 질문, 그 자리에서 카드를 정지시킨 일, 그리고 오늘 아침 박준서와의 대치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엄마는 조용히 들어주시며 어릴 적 내가 상처받았을 때처럼 등을 토닥여 주셨다. 나는 엄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끝없는 안타까움과 후련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는 손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는 전례 없이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서연아, 고개 들어라. 나는 눈물을 닦고 엄마를 보았다. 엄마의 눈빛은 맑고 힘이 있었다. 얘야, 네가 잘했다. 엄마는 널 원망하지 않아. 조금도. 엄마가 부족해서 네가 이런 수모를 겪게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내 말 들어라. 엄마는 내 말을 끊으셨다. 그런 집안, 그런 시어머니, 그런 남편은 내 진심을 바칠 가치가 없어. 내 평생을 함께할 가치는 더더욱 없고 오늘 우리 집안을 무시해서 나를 고의로 빼놓은 사람들이 내일은 더 큰 이익을 위해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엄마는 예전에 네게 참으라고 했지만 이제 보니 일방적인 인내는 소인배들의 기세만 등등하게 할 뿐이더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 집안은 우리 임씨 집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아나 봐. 내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모녀가 만만해 보였겠지. 서연아, 이혼해.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 엄마가 지지할게. 우리 임씨 집안 딸 기죽지 않아. 그 박준서 없이 너 임서연은 더 잘 살 수 있어. 엄마의 말에 나는 더 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고 힘이 되는 눈물이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셨다. 엄마는 내가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라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엄마, 이혼 과정이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안 좋은 소문도 많을 거고요. 엄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돼요. 엄마는 오히려 웃으셨다. 소문? 뭐가 무섭니? 엄마가 평생 살면서 뭘 못 봤겠니? 떳떳한 사람은 그림자가 비뚤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야. 잘못은 그 집안이 했고 양심에 찔리는 것도 그들이야.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면 돼. 남들 보라고 사는 인생 아니잖니?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엄마의 손은 따뜻하고 마른 힘을 내게 전달해 주었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마. 돈 문제는 엄마한테 내 아빠가 남겨주신 돈이 좀 있으니 그걸로 우선 버티고 소송은 엄마가 잘 모르지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 우리 것
단일원도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마. 엄마의 눈에 서린 단호한 빛을 보자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과 어둠이 완전히 걷혔다. 그렇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지지해주시고 내 능력이라는 기반이 있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엄마, 고마워요. 나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걱정 마세요. 제 딸,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날 오전, 나는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슬픔은 사라지고 오히려 모녀가 함께 전장에 나서는 듯한 비장함과 결의가 넘쳤다. 엄마 댁을 나설 때 나는 마치 재충전된 기분이었다. 앞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단단했다.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조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초보 정리된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점들이 담겨 있었다. 생각보다 진행이 빨랐다. 이메일 말미에 조 변호사는 박준서 측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으며 특히 재산 분할에서 쉽게 동의하지 않을 테니 준비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나는 차갑게 이메일 내용을 훑어보고 휴대폰을 껐다. 오라, 박준서, 김미숙 여사, 어떤 수를 쓸지 한번 보자. 이 이혼 전쟁, 나 임서연이 끝까지 상대해주지. 이나영이 보낸 문자는 차가운 독사처럼 내 수신함에 따리를 틀고 있었다. 나는 답장도 차단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어떤 졸렬한 연기를 펼칠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녀가 말하는 얘기 좀 하자와 오해는 찔리는 마음에 나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이후 이틀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준서 측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마치 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론의 압류는 여전히 들끓고 있었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나를 불효하고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글들이 간간히 올라왔다. 그리고 이나영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그 파장을 계속 넓혀가고 있었다. 나는 동요하지 않고 원격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며 조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했다. 조 변호사 팀의 일 처리는 빨랐다. 초부적인 재산 정리가 끝났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 박준서의 계좌와 내가 준 가족카드를 통해 김미숙 여사가 개인적으로 명품 구매, 여행, 친정 식구 지원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3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내가 내준 빌라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박준서의 회사 장부는 더욱 엉망이었다. 몇몇 거액의 자금 흐름이 불분명했고 조 변호사는 그가 최근 투자에 실패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위법 행위의 가능성도 의심했다. 조 변호사의 보고서를 보자 내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는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그저 김미숙 여사가 탐욕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박준서는 이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구멍을 메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결혼은 나에게 거대한 흡혈귀 소굴이었다. 이 역겨운 사실들을 소화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친구 수진이었다. 서연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 미친 이나영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도 못할걸. 무슨 일이야? 걔가 갑자기 단톡방을 하나 파서 나랑 미나 그리고 너랑 친했던 애들 몇 명을 초대하더니 거기서 질질 짜면서 네가 이혼 때문에 힘들어해서 자기한테 화풀이하고 차단했다고 하소연하는 거야. 그러면서 박준서 엄마가 어젯밤에 자기 찾아와서 울었다면서 네가 지금 박준서더러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고 고소까지 해서 할머니가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떠들고 다녀. 완전 자기는 착한 척. 서연이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니까. 진짜 역겨워 죽겠어. 수진이는 분노에 차 욕설을 내뱉었다. 미나도 차가운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 이미지는 챙기면서 모든 오물을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야. 서연아,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반격해야 해. 마음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이나영, 정말 대단하다. 뒤에서 칼을 꽂는 것도 모자라
내 진짜 친구들을 이간질하고 자신을 희생적인 친구로 포장하려 하다니. 그 단톡방 대화 기록 있어? 특히 걔가 한 말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당연히 다 캡처해놨지.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걔한테 따졌어. 네가 박씨 집안 빈손으로 내쫓는 걸 어느 눈으로 봤냐고. 그 집에서 뭐 받아먹은 거 있냐고. 그랬더니 수진아, 어떻게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난 그냥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이러면서 또 착한 척하더라. 그 캡처 전부 나한테 보내줘.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쇼가 시작되는 걸 구경해야지.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서 캡처 사진을 받았다. 이나영의 위선적인 말들을 보자 나는 오히려 완전히 냉정해졌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다. 때가 왔다. 나는 동기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 직접 반박글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극소수의 진짜 친구들만 아는 비공개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다. 제목은 간단했다. 한 집들이가 불러온 파문에 대하여, 그리고 친구 이나영 씨에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최근 저의 가정사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본래 조용히 넘어가려 했으나 몇몇 사실과 다른 정보가 퍼지고 심지어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불경한 언사까지 오가는 것을 보고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초대를 잊었다는 것에 대하여 첨부. 집들이 시작 전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에게 제 어머니의 도착 여부를 여러 번 문의했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마지막 답변은 바빠서 깜빡했다였습니다. 60 테이블의 하객 중 유일한 사돈을 잊었다는 것,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2. 사소한 일로 카드 정지시켜 어른을 핍박했다는 것에 대하여 제 명의의 카드이며 자금 출처는 저의 혼전 재산 및 혼후 개인 소득입니다. 카드 정지는 저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청구서의 경우 연애는 김미숙 여사가 전적으로 주관했으며 모든 비용은 그분의 결정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을 당한 후 제가 그 허영을 위해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법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절친 이나영 씨의 걱정에 대하여 첨부. 과거 이나영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 캡처. 내용은 그녀가 여러 차례 박준서 씨의 마마보이 기질과 김미숙 여사의 까다로움을 불평하며 제가 개인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지지했던 부분입니다. 어째서 지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 박준서 씨와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첨부합니다. 이나영 씨의 태도 변화 이유를 짐작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나영 씨가 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당신이 결국 마음 약해질 거라고 했다던데. 4. 이혼에 대하여 이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가치관의 차이와 상대방 가족의 장기적인 무례함,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재산 분할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제 몫은 1원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제 것이 아닌 것은 1원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사실을 왜곡하여 제 권익을 침해하려 한다면 법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맑은 것은 스스로 맑고 흐린 것은 스스로 흐린 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글을 다듬어 올리고 블로그를 닫았다. 이 돌멩이가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나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와 미나가 이 글을 퍼뜨릴 것이고 캡처된 증거들은 이나영의 위선을 무너뜨리고 박씨 모자가 쓴 피해자 가면을 찢어버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동기들의 놀라움과 사과, 파트너들의 지지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수진이는 흥분해서 전화했다. 서연아, 대박이야. 이나영 있던 그 단톡방 난리 났어. 몇 명은 박 나가고
어떤 애는 걔한테 대놓고 박쥐 같다고 욕했대. 걔가 결국 방 폭파시킨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 해질녘 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임 대표님, 블로그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박준서 씨 측 변호사가 방금 연락 와서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화요? 나는 냉소했다. 대화할 것 없다고 전해주세요. 제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조 변호사님, 이나영 씨와 박 씨 집안, 특히 김미숙 여사 사이에 최근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나 이익 제공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단호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나영의 배신은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지만 뽑아내면 상처는 아물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선량함에는 날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준서, 김미숙 여사, 당신들의 여론전 카드는 이제 끝났어요. 다음은 무슨 수작을 부릴 건가요? 박씨 가문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은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그들 머리 위를 맴돌았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오히려 평온을 되찾았다. 여론은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고 박씨 모자와 이나영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수진이와 미나가 전해주는 소식에 따르면 박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박준서는 방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변호사 팀은 박준서 회사 장부를 깊이 파고들었고 그가 투자 실패로 생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우리의 공동재산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었다. 마감 시한 마지막 날 박준서 측 변호사가 마침내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다. 화상통화로 조 변호사가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었다. 박준서는 내가 제시한 거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내 혼전 재산과 회사는 온전히 내 소유가 되고 빌라 역시 내가 소유권을 갖는 대신 남은 대출은 그가 책임지기로 했다. 김미숙 여사가 쓴 막대한 카드값은 공동재산 분할 시 그의 몫에서 제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그가 현금을 거의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한마디로 박준서는 거의 빈손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그가 가장 원했을 상호간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 대표님, 저희가 예상했던 최상의 결과입니다. 박준서 측은 소송으로 갔을 때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조항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신 박준서 및 그의 직계가족이 저나 제 가족, 특히 제 어머니를 어떤 형태로든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본 합의는 무효가 되며 모든 권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추가해서 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들과 함께 구청에서 박준서를 만났다. 그는 며칠 새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김미숙 여사와 시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붉은색 혼인신고서가 회수되고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구청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박준서는 도망치듯 허름한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직 온기가 남은 서류를 들고 있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예상했던 환희도 슬픔도 없었다. 거대한 먼지가 가라앉은 후의 공허함, 그리고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가벼움이 전부였다. 나는 엄마에게로 곧장 달려갔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나는 엄마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단다. 우리 딸,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한 달 후 나는 그 빌라를 팔았다. 수익금의 일부는 변호사팀의 성공보수로 지급하고 일부는 여성아동 보호재단에 기부했다. 남은 돈과 내 저축을 합쳐 엄마와 함께 살 아늑하고 예쁜 새 집을 샀다.
집은 엄마와 내 공동 명의로 했다. 내 회사는 박씨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내자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다. 수진이, 미나와의 우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나영은 결국 평판이 나빠져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들었다. 박준서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의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 빚을 갚으며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니까. 화창한 주말 오후 나는 엄마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서연아, 이 장미 좀 봐. 얼마나 예쁘게 피었니? 엄마가 활짝 웃으셨다. 그러게요. 내년에는 담장 가득 피겠어요. 나는 웃으며 엄마에게 물뿌리개를 건넸다. 따스한 햇살, 흙과 꽃의 향기, 그리고 엄마의 평온한 얼굴. 나는 전례 없는 평화와 행복을 느꼈다. 인생은 정원의 꽃과 같다. 비바람을 맞고 짓밟힐 수도 있지만 뿌리가 튼튼하고 햇살을 향해 있다면 다시 피어나 더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비서의 메시지였다. 나는 알겠다고 답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새로 배운 코코넛 닭찜 해드릴까요? 좋지. 우리 딸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지. 엄마의 눈가주름이 행복하게 펼쳐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드러운 바람, 나는 알았다. 나 임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60 테이블 집들이에서 시작된 그 폭풍은 마침내 내 인생 앨범 속에서 다시는 펼쳐볼 필요 없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되었다.